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감염자 13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최근 남아공 등에서 확산하는 또 다른 하위 변이 BA.4와 BA.5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유행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달부터 분기별로 항체 양성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지역과 연령, 유병률 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5세 이상 주민 10,000명을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실시합니다. 북한에서 연일 수십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인 방역 공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중국 의료진의 북한 급파에 이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항공기로 수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때의 정점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보건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을 다음 달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준 가격을 현행 1,850원에서 100원 낮춰 지원폭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3주째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셋째 주 이후 8주간 지속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9로 7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36,057명으로 전주보다 5.3% 감소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10명으로 전주보다 19.4%, 사망자는 372명으로 전주 대비 24.8%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하위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에 감염된 사람 13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모두 19건의 BA.2.12.1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유입 사례가 11건, 국내 감염이 2건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남아공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난 4월에서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터키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 2명과 국내 감염 사례 1명으로 모두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작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사회의 정확한 코로나19 자연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유행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달부터 분기별로 전 국민 대상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지역과 연령, 유병률 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 5세 이상 주민 10,000명을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실시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게 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체열을 하는 항체 검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원리가 규명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바이러스 면역연구센터는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과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기억 T세포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상당한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기억 T세포의 반응도 우한 바이러스와 비슷한 수준인 80에서 90%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형성되는 기억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7만 명에 가까운 신규 발열자가 나오는 등 감염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인민군이 평양 시내 약국들에 대한 24시간 의약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따라 인민군이 평양 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돼 24시간 약품 수송 공급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열자가 26만 9,510여 명이 새로 발생했고 17만 460여 명이 완쾌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기가 16일 중국 선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긴급 의약품을 싣고 갔다고 베이징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의료물자를 실어간 북한 항공기는 모두 3대로 북한과 가까운 랴오닝성 선양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항공기가 외국으로 비행한 것은 북한이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 검역이 간소화되면서 한일 양국 간 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민간 교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바꿔 한국을 시설격리 대상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내고 일본 입국 시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검역소가 지정한 시설에서 사흘간 머물러야 했지만 이것도 완화됐습니다. 자택 등에서 원칙적으로 7일 격리하되 사흘 뒤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가 풀립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검역 조치를 간소화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 재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訪日観光客の受け入れに向けた準備として総理からも言及があった実証事業については近いうちに行いたいと考えており、現在観光庁など関係省庁で実務的な検討をしているものと。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제한된 가이드 여행 형태로 일본이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값싸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한국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日韓がそれぞれ観光を認め合えば当然広がってくる。 そしてまたそこにはビザの問題、観光のビザ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問題もあるでしょうから、それを一つずつクリアしていけば。 양국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코로나 이후 멈춰선 민간 교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5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9만 33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추이는 4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2주 새 81%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로 가면서 더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북부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름으로 갈수록 남부가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Virus does circulate at a higher level in the summer across the southern states. This is because, as you know, it gets too hot to be outside. So whereas the Northeast will be outside and entertaining outside and eating outside, you all move indoors in the summer. 중서부 지역의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렇듯 여름이 되기도 전에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더 심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Just test before you see them, right before you see them, so that you know in that moment you're not actively shedding large amounts of virus. 여기에 일상이 복원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이르면 현지 시각 18일 승인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약업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 사용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달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 연령대 어린이들이 화이자 백신을 3차로 접종한 경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원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더 강한 보호력을 보였다는 자료가 담겼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는 2,800만 명으로 28.8%만이 2차 접종을 마쳐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이 여객기 탑승객들의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프랑스는 비행기와 기차,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없앴고 벨기에와 덴마크, 스웨덴 등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객기를 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여객기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인데요. 최근 코로나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재욱 씨. 정기적으로 약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데 코로나 한창 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예약 시간보다 조금 진료도 빨리 받았었고 지금은 또 진료 보러 가면은 그냥 예전하고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708만 명이던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지난해 1,374만 명이 됐습니다. 14년 만에 1.94배, 2배 가까이 늘며 20세 이상 국민의 3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빅데이터로 고혈압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까지 한몫했습니다. 체중 증가가 사실 고혈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운동 못하면 체중이 늘어난 게 아무래도 고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남성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2007년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60만 명 많던 것이 차이를 계속 줄여 2018년 역전한 뒤 지난해엔 30만 명 이상 남자 환자가 많았습니다. 고령층이 늘어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보정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보면 더 확실해서 여성은 10년 넘게 26%대를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07년 대비 7%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환자가 혈압약을 잘 먹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적정 투약 관리율은 2013년 이후 9년째 60% 전후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남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혈압 관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거나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이제 약물 복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심부전 등이 발생한 사람은 38만여 명으로 합병증 발생률은 2.79%였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69세 여성 A씨가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16일 사망했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최근 집 앞 밭에서 일한 뒤 인후통과 의식 저하,
어눌한 말투 등의 증세가 나타나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지난 1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지난 2013년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0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77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8.4%에 이릅니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주로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데 높은 치명률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을 동원해 빙붕이 녹고 있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대기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날씨 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초 남극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이 빙붕이 크게 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올해 3월 18일이었죠. 남극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남극고원의 콩고대와 기지로 기온이 영하 11.5도까지 올랐는데요. 예. 놀라운 것은 작년에 이날의 기온이 영하 49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무려 38도가 오른 건데요. 미국의 비영리 환경과학단체 버클리어스의 로버트 로드 박사는 남극 대륙에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왔다. 이번 기록은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온 중 평년과 가장 큰 차이로서 세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예. 그리고 이번에 고온 현상이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은 남극에서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르는 1월이 아니라 가을로 접어들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3월에 기온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도대체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년보다 38도나 기온이 높아진 건가요? 이렇게 이제 대륙 깊숙이까지 고온 현상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올해 3월 15일에 남극 동남부 해안 지역에 발생했던 호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인근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 안쪽까지 따뜻한 공기 또 습기가 퍼졌고요. 여기에다가 상층의 열돔 현상이 남극 동부 지역에 발생하면서 고온의 열이 축적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로노블대 조너선 윌레 박사는 이번 사태는 완전히 전례 없는 일이며 남극 기후 시스템에 대한 예상을 뒤집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온이 오르면서 로스앤젤레스 크기의 콩고 빙붕이 녹아내린 현상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하늘 위에 흐르는 강인 대기천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기천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개념인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빙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빙붕이라든지 뭐 빙상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거 빙하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빙하나 뭐 빙붕이나 다 얼음 아니냐 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극지방에 위치한 얼음을 분류를 하면 먼저 빙하가 있는데요. 네. 빙하는 육지에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극의 대륙 빙하라든가 산악에 있는 빙하 또 이런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빙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다음에 빙상이 있습니다. 예. 빙상은 얼음의 면적이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빙하 얼음 덩어리를 말하고요. 주로 남극 또 그린란드에 있는 대륙 빙하가 여기에 좀 속하고요. 네. 세 번째가 오늘 주로 얘기할 빙붕입니다. 네. 빙붕은 남극 대륙과 같은 육상을 뒤엎은 얼음이 빙하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주변 해양의 수면 위로 퍼지면서 평평하게 얼어붙은 것을 말합니다. 남극 대륙의 유명한 빙하로는 로스 빙붕이 있는데요. 네. 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지면서 바다에 떠 있는 300에서 한 900m 두께의 얼음 덩어리로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가 1년 내내 유지가 되고요. 남극 전체 얼음 면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빙붕은요, 빙하가 바다로 밀려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따라서 빙붕이 사라져 버리면 빙하가 쉽게 녹아서 바다로 밀려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빙산도 있죠. 빙산은 빙하나 빙붕에서 깨어져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얼음 가운데서 그 높이가 5m를 넘는 얼음 덩어리를 말하고요. 만일 여기보다 좀 작을 경우는 부빙이라고 하거나 혹은
유빙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그 남극에 발생했던 이상기후 현상으로 빙붕이 이제 붕괴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기천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길래 이 빙붕이 녹고 있는 건가요? 저 지난 방송에서도 대기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기천은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강한 수증기의 띠죠. 네. 이게 적도 지방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남반구에서 남극 쪽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의 카일 클랭 교수는 대기천이 운반하는 열과 습기의 양은 지구 온난화가 없을 때보다 높다. 그래서 남극 대륙으로 쏟아지는 공기 덩어리는 매우 또 훨씬 더 따뜻하다. 대기천이 매우 강하면 빙붕의 표면이 며칠 동안 녹을 수 있다. 녹은 물이 틈새로 흘러들어가면 다시 얼어붙으면서 균열이 확장되고 넓어진다. 이러한 반복적인 수압 파쇄로 인해서 빙붕이 붕괴될 수가 있다. 또한 대기천에 동반되는 강한 바람이 빙붕을 녹이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고 네. 또 강한 파도가 빙붕을 흔들어서 붕괴가 쉽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예. 올해 4월 14일이었죠.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 조나선 웨일 교수팀이 과학저널 Communications Earth Environment지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남극 대륙에서 발생한 빙붕 붕괴 사건의 60%가 대기천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알고리즘과 기후 모델, 위성 관측 자료 등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극 반도의 거의 모든 극한 고온 사건들이 대기천 현상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 이들은 남극 대륙과 만나서 비와 눈을 쏟아부은 대기천이 이 어떻게 보면 극한의 고온 현상, 또 표면 융해, 해빙 붕괴, 바다 팽창으로 인한 빙붕의 불안정 등을 유발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런 대기천의 조건들이 1995년에서 2002년 여름철에 남극 반도에 있는 라르센 A와 라르센 B 붕붕이 붕괴했을 때도 각각 관측됐던 현상들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라르센 빙붕은 그림처럼 남극 대륙에서 뻗어나간 남극 반도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그림은 라르센 A와 B 빙붕이 붕괴하는 이미지를 나사가 제공한 것으로서 2002년 1월 31일부터 4월 33일까지 빙붕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큰 빙붕인 라르센 C도 붕괴 위험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빙붕이라고 하는 이 라르센 빙붕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가장 먼저 이제 라르센 빙붕이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을 보면은 첫째가 팬 현상입니다. 네. 라르센 A, B, C 빙붕은 모두 습기가 많고 차가운 공기가 높은 산을 넘으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이게 이제 팬바람, 팬 현상이죠. 예.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팬 바람이 불면 기온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남극 대륙 얼음이 녹게 되고 빙붕 붕괴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바다에 뜬 해빙이 빨리 녹게 되면서 빙붕이 바다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빙붕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람이 육지와 산맥을 지나면서 풍화측에 위치한 라르센 빙붕 같은 경우는 팬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남북 빙붕과 대기천 현상에 관한 연구를 한 조나선 윌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1995년 라르센 A 빙붕과 2002년 라르센 B 빙붕의 붕괴는 태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대기천이 남극에 도착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천은 며칠 동안 남극에 매우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얼음의 표면을 녹이고 부서지게 하면서 남극 바다에 있던 해빙들을 줄여서 바다가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빙붕을 약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네. 자, 빙붕이 녹은 결정적인 이유로 이제 대기천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뭐 지열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해류라든가 많은 원인을 갖다가 소개를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대기천의 영향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대기천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정말 이제 많이 연구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기천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대기천이 지구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윌 박사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총
21건의 빙봉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3건이 대기천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과학자들은 대기천 현상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는 불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남극연구소의 존 터너 박사는 남극 빙붕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대부분 바닥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빙봉 붕괴 원인으로 대기천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3월에 발생했던 남극의 이상 폭염이라든가 이상 기후에 대기천이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네. 연구팀은 세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서 대기천 현상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빙붕이 많이 남아있는 라르센 C 빙붕도 머지않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기후변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위험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후과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기천이 빙붕을 녹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대기천이라는 개념도 비교적 최근의 개념인 거잖아요. 자, 앞으로 정체도 모르는 기상현상이 더 많아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잘 관찰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 어려움을 고려해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의 기준 가격을 다음 달부터 기존의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 기한도 애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와 버스, 택시 47만여 대와 연안 화물선 1,300척 등의 경유값 부담이 리터당 50원씩 줄어듭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부터 6일째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상태로 이런 가격 역전은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이버 해킹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해서 기업도 골머리를 앓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수도권 PC방에서 이런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PC방입니다. 여성 손님이 직원을 불러 컴퓨터가 멈췄다고 항의합니다. 곧이어 맞은편 학생들이 웅성대며 두리번대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컴퓨터가 일제히 먹통이 된 겁니다. 3년 전부터 이 PC방을 운영해온 사장은 한 달 사이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라고 하소연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코로나 때까지 떨어져서 지금 폐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PC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이곳 PC방도 두 달 전부터 끊임없이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보름이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손님들 재방문까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생계도 굉장히 막막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급기야 수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한 뒤에 잠적해버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 부어서 서버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근본적 차단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제공업체에 요청해서 공격 대상이 된 IP 주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작업자가 직접 찾아와서 서버를 일일이 손봐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바뀐 IP 주소를 다시 해킹해서 공격해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이나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정 기간 트래픽을 우회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해주는 사이버 대피소란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PC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PC방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피해를 본 업주들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만 IP를 역추적하는 수사 특성상
범인을 잡는다 해도 최소 수개월은 걸리는 상황. 그동안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이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고를 대부분 이미 팔았으며 남은 가상자산은 피해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각 16일 테라와 루나코인을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가 세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주 30억 달러, 3조 8천여억 원 이상의 보유 비트코인 대부분을 매각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8일 코인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테라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52,189개의 비트코인을 한 거래 당사자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달러 연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33,206개의 비트코인을 테라 폼랩스가 직접 매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가치가 99.99% 떨어진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와 투자자, 또 수수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거래소, 그리고 제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시장을 내버려두는 정부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루나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 됐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게시판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 유튜버는 루나 투자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점점 힘들어.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의 평소 거만한 행태는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for watching companies die too. 가상자산 거래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인 상장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검증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루나의 투자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루나에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 입출금을 중단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가치평가라든지 회계 감사,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만 1,2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잠시 과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이 들여다봐요. 혹시나 이거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근데 자산시장은 감독관이 없어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MBTI 테스트는 사실 개발된 지 80년이 다 돼가는 분류법이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부쩍 더 끄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MBTI 결과에 따라 규정하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MBTI의 분류상 특히 I로 표현되는 내향형에 대해 의외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어서 자칫 큰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에서는 이 MBTI, 특히 내향형의 실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학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은 혈액형보다 MBTI를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뭐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걸 듣고 너는 어떤 성격이구나, 지금 이런 대답이 곧바로 돌아오는데 특히나 E로 시작하면 외향형, 그리고 I로 시작하면 내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네, 외향과 내향을 차이를 볼 때는 에너지의 방향을 보는데요. 네. 내향형과 외향형은 쉴 때, 놀 때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등 여러 장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혼자 누워있는 게 편한 사람과 주말마다 자극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외부 활동이 필요한 사람은 연애 양상도 다르겠죠. 네. 구체적으로 외향형인 사람은 외부 활동을 선호합니다. 예. 즉 외향형은 상대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활동적인 모습이 관찰되는데요.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기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사람과 만나 활동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즉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가 충전하는 유형입니다. 카페나 마트라도 나가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에너지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외향형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내향형은 내면 활동에 대한 선호를 보입니다. 내향형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보다는 소그룹이나 1대1 대화가 편하고 개인적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시간을 가진 후에는 최대한 가만히 있으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인 것이죠. 예. 혼자 기타를 치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내향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MBTI 검사를 해봤더니 I 내향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내향형이 비교적 사회성이 좀 부족한 그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향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네. 내향성을 최초로 정의한 심리학자 칼 융은 1921년 그의 저서에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란 용어를 소개하면서 내향에 대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내향성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연구 중이지만 현재 심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내리는 정의는 조용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는 특성,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면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특성으로 정의합니다. 네. 즉 내향은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로 사용하는 것이 편안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성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나와 다른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부로 사용하는 것이 편안한 특성인 내향성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즉 내향형이면서 사회성을 보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한 조합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성,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는 성향이 바로 내향성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내향형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취업도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회사에서 채용 공고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MBTI I는 내향형인데요. 예. I를 뽑지 않는다는 직원 채용에 MBTI 결과를 반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외향적인 이 유형을 우대한다고 명시돼 있어 네. 내향적인 사람은 취업에서 차별받는다는 등 불쾌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네. 내향을 차별한 채용 사례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내향적이어서 부끄러웠다는 고백이 종종 들립니다. MBTI가 젊은 세대들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재미로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내향과 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향이냐 외향이냐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세계 인구의 50%는 내향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가 많고 가장 외향성이 두드러지는 미국도 2~3명 중 1명은 내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쌓이면서 내향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네. 흔히 이 내향형의 특징을 설명할 때 수줍음이 많고 또 겁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줍음과 내향성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내향성과 수줍음은 다릅니다. 즉 내향적인 사람이 반드시 수줍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 수줍음은 불안에 기반한 심리 요인으로 MMPI라는 성격 검사 내용 소척도에서도 내향성과 수줍음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차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성격 요인입니다. 이 외에 내향성과 착각하기 쉬운 심리 요인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내향성
내향성과 아래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흔히 주눅든, 위축된, 소심한이라는 표현이나 낮은 자존감과 내향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일례로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내향적이어서 발표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시선에 대한 가치관적 두려움 때문에 발표 불안이 있는 것처럼 주눅들거나 위축되고 소심한 것이 내향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심함, 수줍음과 같은 그런 단어들을 이제 내향성과 혼동해서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네. 건데요. 자, 그런데 저도 친구들과 이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 내향형일 것 같은 친구가 검사 결과 외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네, 그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을 내향성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예. 사람들은 흔히 민감성과 내향성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감성은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예. 즉 HSP, Highly Sensitive Person,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성격 특성으로 심리학자들은 민감성이 내향성과 동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즉 HSP의 3분의 1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HSP의 3분의 2가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종종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내향성이지 않은가 이런 오해가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특성들은 내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향성과는 다른 심리 요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에 그 문제를 내향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내향형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MBTI를 물어보지만 사실 MBTI에서 말하는 16가지로 사람을 구분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예. 서로의 다름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로서 반길 일이지만 단순하게 상대방을 유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심리검사라도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듣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또 많은 사회적 편견과 오해 때문에 자신이 이 내향형임을 숨기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내향형 기질로 타고났다면 기질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내향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즉, 내향성을 가진 나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타고난 기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불편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 자신의 타고난 모습 자체를 부적절하게 느끼며 부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이상적인 나와의 간극이 커져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예. 즉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외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외향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향형도 많은 것이죠. 네. 외향형처럼 살려고 연기한다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예. 자연스럽지도 않고 스스로도 보는 사람도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내향형이어서 가질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경청이 있는데요. 내향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또한 성찰을 잘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향적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고 실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내향형 성격에 대한 오해를 푸는 동시에 또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그 내향형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이제 세상 사람의 절반은 네. 차지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 이 외향형 사람은 내향형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외향이 강한 사람은 내향이 자신만큼 표현해주기를 기대하지만 내향이 강한 사람은 표현이나 범위, 방식 자체가 외향이랑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외향이 내향을 답답해하면서 자신만큼 표현해주기를 요구한다면 내향형은 부담스럽겠죠. 만약 여기서 권력 관계가 섞이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치 외양이 바람직한 성격이고 내양이 잘못되고 이상한 성격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외양도 내양도 하나의 성격 특성인데 우열이 가려지는 순간부터 오해와 편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격도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양이 봤을 땐 외양이 4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외양이 내양을 봤을 땐 답답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우린 그냥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같이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따로 있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편안한 관계라면 서로를 다르다고 꼬리표 붙일 일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이 깊은데요. 그 대표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MBTI로 사람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나한테 뭐랄까 말을 잘 못하지? 뭐 이런 것을 이런 성격의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MBT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니까 우리는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 아인가? 그러면 이럴 수 있겠지? 네. 조금 말의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I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 과몰입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혜진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비용을 낮춰줄 새로운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인하대 연구팀은 저렴한 망간 산화물에 탄소 소재를 접목해 수전해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출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망간은 저렴한 촉매 소재지만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 촉매로서 성능이 좋지 않았다며 전기가 잘 통하는 탄소와 접목한 결과 촉매 성능이 15배 이상 증가했고 내구성도 400%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지만 기존에는 이리듐 등 비싼 귀금속이 촉매로 사용돼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제1회 과학창의적 정책 포럼을 18일 오후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재 육성의 현황과 지원 방향 등 3건의 주제 발표와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두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대전환이 경제,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학습도 예외는 아니라며 국가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럼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선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해 시범 운영합니다.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공동 개발한 우수 수학, 과학, 정보, 영재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수의 온라인 교사가 도입돼 과학영재들의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이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원장협의회 명의 이수증을 수여하고 향후 각 과학영재교육원 상황에 맞춰 차년도 입학 시 활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고려해 초등학생 600명, 중학생 400명 등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고려대는 서울시립대, 충남대, 호서대 등과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교과목 개발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합니다. 카이스트는 데이터 사이언스 핵심 교육과 인턴십, 해외 대학과 연구소 파견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관 연구기관에 향후 7년간 총 46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행 변이를 비롯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안한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항체 양성률 조사가 더 많은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치밀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